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또 오늘도 재미있는 책 하나 읽어서 대신 읽어 드리려고 이렇게 화면 앞에 섰습니다. 제목은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책을 한번 마주칠 때 여러분도 힌트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책이 요즘 너무 시의성 있는 주제로 단어들이 조합된 책들은 제 경험상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도 제목이 투자, 부자, 연금, AI, 반도체, 로봇 이런 단어들이 다 있어서 그냥 그냥 일반적인 책인가 보네 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에게는 굉장한 크레딧을 보이고 있는 저자분 사진이 턱 밑에 있었습니다. 바로 권효재 대표님입니다. 이분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에 게스트로 처음 모시게 되면서 얼굴을 마주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가장 프론티어한 그 어느 분야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정말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고 간결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정말 보기 드문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확 갖게 됐습니다. 그 뒤에 저희 라디오에서도 자주 모시게 됐고요. 제가 다른 방송 프로를 하거나 할 때도 이분 진짜 찐이다 하면서 많이 모시게 됐던 분인데 바로 그분이 저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야 저도 익히 프로필도 알고 어떤 행보를 가져오셨던 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손에 집어들 수밖에 없었던 책입니다. 역시나 명불허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 모두 AI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량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요. 단순히 전력은 그냥 전기 때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 이거를 어디서부터 조달해 와야 되는지가 다 맞물려 있는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같이 아울러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보기 드문 전문가가 이 권 대표님이신데요. 역시나 처음부터 압도적인 내용들로 설명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좋은 투자를 할 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높은 잠재력입니다. 내가 이걸 투자해서 만약에 시장성을 계산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를 이 책에 대해서 투자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딱 앞에 박으셨어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저자의 목소리가 아닌 제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 사촌 동생이 운동신경이 너무 발달한 친구입니다.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삼촌, 저 그냥 이제 운동해보려고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하려고 했는데 저는 제 운동신경이 발달한 걸 사용해서 씨름 선수가 돼볼까요? 합니다. 한 거와 축구 선수가 돼볼까 합니다. 했었을 때 만약에 제 조카가 그 분야에 탑을 찍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차이가 클까요? 대한민국에서 천하장사를 10번 이상 거머쥐었다 하더라도 축구 선수로 프리메라 리가에서 한 분야의 후보 선수로 뛴 것보다 연봉이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이 사업을 일궜을 때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은 당연히 투자할 때 그 캐파를 가름하고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잠재력이 큰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일순간 몇 년 또는 몇 개월만 유지됐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것이라면 그 투자의 유효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 잠재력이 계속 보장된다라는 것은 이 투자로 인해서 내가 걷어들이는 수익이 정말 캐시플로우 형태로 진화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요. 저자가 에너지 투자를 말하면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두 가지를 짚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에너지 분야의 우량한 회사를 잘 고르는 효과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다 거머쥐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 마찬가지죠. 어떤 에너지 분야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면요, 그것으로 인한 잠재력은 정말 일파만파 커집니다. 실제 우리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웠던 전 세계 정유사들이 진짜 지금도 전 세계의 경제력의 상당 부분을 휘어잡고 있는 거대 회사로 성장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에너지 분야에서 일정 부분 교두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들의
국가의 지위를 탐냈던 많은 후발주자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일정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난 뒤에는 그 안정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고려했었을 때요,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이 저자의 이 맨 앞 대목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요, 이 저자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 얘기를 설명한 게 아니라 철도라든가 경제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목도해 왔던 걸 바탕으로 그렇지, 맞아,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읽을 수 있게끔 책을 구성했다는 게 하나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 제가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요, 에너지와 관련된 오해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오해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게 대표적인 오해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공감 어려서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도 제가 한두 번 비슷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외계인을 딱 만났는데 그 외계인의 외계 문명과 우리 문명 중에 누가 더 발달한 문명인지 도대체 어떤 잣대로 평가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외계 문명은 시각은 없고 청각으로 주변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수중에서만 살고 있는 외계 문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사는 집과 생태계와 의식주와 모든 것들이 우리랑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계에서 지구까지 찾아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무조건 외계 문명이 우리보다 우월한다라고 말하기도 애매모호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럴 때 어느 문명이 더 진일보한 문명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과학자들과 공학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끼리 생각해낸 게 있는데, 바로 에너지를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이냐를 바탕으로 평가하면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 자연 환경상에 있는 여러 에너지 원천을 내가 얼마나 컨트롤하고 저장하고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다시 다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게 그 문명의 숙성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잣대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 방식을 덜 모색하고 에너지 소비를 무작정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진보를 막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불필요하게 전기를 낭비하거나 허투루 쓰는 건 막아야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은요, 우리가 피처폰에서 사용했던 전기 소모량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왜? 그만큼 많은 기능을 우리에게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피처폰 시절에 만약에 사양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이제 배터리 소모가, 우리 피처폰 때 하루 충전해서 하루 썼잖아요. 만약에 이게 피처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 이 용량을 따졌을 때 일주일 내내 충전 한 번 안 하고도 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휴대폰에서 더 많은 기능들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휴대폰 전력 소비량도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휴대폰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삶의 질도 그만큼 개선되는 효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확정됐음을 이 저자는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정비례 관계는 아닙니다만 분명 양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세상으로 진일보한 발전을 이룰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만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다양한 방편으로 고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런 에너지를 안정감 있게 공급하는 회사가 될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마치 연금처럼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빠른 시일에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도 사실 공공 부문에 재직하고 있었을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사실 에너지는 사회망입니다. 국가 인프라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에너지 원천을 어디서 생산한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딜리버리 할 것이며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과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리 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법과 제도, 정책으로 완비하지 않고서는 에너지 기술 하나가 뭔가 대두됐다고 해서 그걸로 싹 다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 인프라라는 것은요, 전후방적으로 우리가 챙기고 살펴야 될, 그리고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어떤 에너지 원천이 각광받고 그게 가시적으로 상업성까지 확보했다는 얘기 하나만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무조건 뭔가 그걸 다 쓰면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걸 저자가 통렬히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싸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생각보다 시장 원리가 아닌 그 바깥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저자가 예를 들었던 사례가 러우 전쟁입니다. 러우 전쟁 전에는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와 원유에 의존해서 유럽의 경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우 전쟁이 발발되니까 이제 러시아산 그 값싼 천연가스와 원유를 더 이상 소비할 수 없게 됐고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기료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뭘로 설명합니까? 시장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 역시도요, 이 에너지가 처음부터 싸고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 신재생 에너지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려왔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본인들이 전 세계에서 석탄과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그것 때문에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국가다라는 그 멍해를 없애버리려면 뭔가 신재생 에너지로 확실하게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처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이라든가 기술력이 그렇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했고 그것들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파트에서 상당 부분 국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국가의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고, 심지어 화석 연료를 사용한 것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낙후된 지역을 보전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신재생 에너지 자체의 기술 우위가 더 높아지는 부분까지 획득한 것이 바로 중국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게 값싸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원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인식도 조금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원전의 강국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해방, 광복 이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무기로서의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압에 의해서 좌초됐던 적이 많고요. 대신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인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보겠다라는 미명 아래 원전 기술을 한 땀 한 땀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원전 최강국의 한쪽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열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적이 뭡니까? 원전이 싸고 질 좋은 에너지원이잖아요 라고 하면, 그러다가 사고 나면요, 지구 환경의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걸로 옥신각신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죠. 우리 기술력으로 구현 가능합니까? 이거 물어본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비싸다, 우리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원전도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만든 기술인데 이걸 무조건 못 본 척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질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대해서도 절대 터부시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중국에 밀려서 의미 있는 수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원래부터 기술 우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는 점을 이 책의 저자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우리나라가 가진 제2의 원전과 같은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우리가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게 됐던 대표적인 시사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장의 소제목이었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장이 있는데, 좋은 기술과 좋은 투자는 다르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가끔 투자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신문 지면상에서 아니면 뉴스상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좋은 기술을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투자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저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걸 좋은 상품화해서 큰 돈을 버는 좋은 회사로 바뀐 경우가 매번 그렇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요. 국가라든가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도 부합성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만 투자하면 그게 좋은 투자로 이어진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저자는요, 이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도 똑같은 사례들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는 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저자는 에너지 파트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면서 앞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 에너지 문제는요, 식량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하루 3끼를 못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면 국가 경제가 존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가 존립과 관련된 중요 인프라망인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느 회사에서 이걸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마치 연금과 같이 안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유의미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는요, 전기화로 다시 짜는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다? 화석연료 시스템에서 이제 전기화로 변화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전기가 진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에너지는 본질이 크고 무겁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심지어 다수가 얽힌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한 회사만 보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특히 에너지 파트는 이 회사가 큰 밸류체인, 큰 네트워크 속에서 어느 역할과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인지 이걸 보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집필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AI 전환뿐만 아니라 도시의 교통수단들 대부분이 전기화를 기반으로 한 어떤 교통수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추세들 속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투자, 국가 차원에서 투자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고요. 특히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에너지로 읽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국가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진단할 때 어떤 기업의 상황이 어떻고 실업률이 어떻고 고용률이 어떻고 이런 민간 섹터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경제 주체가 누군지 아시죠? 정부입니다. 모든 나라에 있어서 단일 경제 주체로 가장 큰 돈을 굴리고 가장 큰 자산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가장 큰 씀씀이를 발휘할 수 있는 주체는 모든 나라가 다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뭉칫돈을 써야 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국가의 펀더멘탈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를 바꿀 때 그때 뭉칫돈을 써야 되는데요. 바로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우리 인류 숫자 못지않은 숫자의 로봇과 함께 더불어 도시에서 살아야 될 시점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제 AI 없이는 가동할 수 없는 수준의 AI 서포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와 그리고 나 개인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전부 데이터화해서 다시 AI와 이 도시 자체가 학습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스템 전환은 모두 전기를 기반으로 한 전력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예전처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가동됐을 때는 안정감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네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에너지 수급 차계와 에너지 관리 방안에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의 시설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시설 투자는 과거에 그 나라에 그 정도 국민이 썼던 에너지 소모량보다도 훨씬 더 현격하게 많은 에너지 소모가 일어날 게 자명하니, 기존의 어떤 것을 유지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캐펙스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장 초입에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장 큰 각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드디어 돈을, 뭉칫돈을 쓸 때 그 돈을 써야 될 대상은 대부분 기업들이죠. 에너지와 관련된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사후 관리해주는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회사들을 옥석을 잘 가려서 어디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에게 연금 같은 효과를 거둬들지, 이 책에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담아놨는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도 전부 다 설명해 드리면 이 책의 저자분께 결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책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가의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더 큰 고민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책이 가장 적기에 나온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저도 잘 아는 지인이 돼서 기분 좋게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권효재 대표님, 이번 책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